네, 어제 열린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는 외교 안보 대북 정책과 후보자의 자질, 권력기관과 정치 개혁 문제 등을 놓고 후보들의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대담에서는 3차 TV 토론회의 분위기와 내용을 중점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이두화 전 새누리당 의원,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대선 후보 3차 TV 토론은 30%를 넘길 만큼 더 큰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일단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5년을 책임질 수장이기 때문에 어떤 비전과 정책에 좀 초점이 맞추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지만 어쨌든 어제도 네거티브 공세만 난무했다는 평가가 좀 많았습니다. 일단 두 분이 어떻게 보셨는지 좀 평가를 들어볼 텐데요. 자, 먼저 이두화 의원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사실 이제 스탠딩 토론회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또 이번에는 유권자들이 후보 검증 기간이 짧고 선거 기간이 짧기 때문에 토론회에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후보들의 자질이나 이런 걸 검증하는 거를 토론회를 통해서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한 차례, 두 차례 토론회에 시청률이 아주 높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저만 하더라도 지난번 대선에서는 찍을 사람을 정해놔서 토론회를 유심히 안 봤거든요. 그리고 유심히 보더라도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실수를 하면 조마조마해하고 뭐 이런 정도지 그 토론회를 통해서 검증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정해놓지 않았기 가졌어요? 때문에 토론회를 예. 보고 생각을 해보자 이러면서 토론회를 열심히 봤는데요. 이제 실망을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미국의 이제 대선 토론회처럼 스탠딩 토론회를 도입하면 이제 정책에 대해서 검증이 이루어지고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집중 토론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이번에 스탠딩 토론회를 도입했지만 앞으로 이 부분을 보완할 부분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별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인연이 있어서 아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면서 좀 산만하고 그리고 좀 사실은 감정적이구나. 이게 후보들이 이성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게 아니라 좀 감정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정책이 실종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사실 좀 아쉬움이 많은 그래서 후보들이 아마 이렇게 검증을 통해서 누군가를 찍게 이렇게 유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동층이 어쩌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토론회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최 교수님도 이렇게 썩 딱히 좋은 말씀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안보 문제가 지나치게 과거 프레임의 이념 논쟁의 틀을 가두려 하는 이런 것들이 역력해 보여요. 지금 안보가 얼마나 위중합니까? 지금 예. 카빈스도 아까도 보도가 됐고 미국과 북한이 지금 상당히 위기가 좀 고조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토론회도 그랬고 2차 토론회도 그랬고 어제 토론회도 안보 관련 이슈가 첫 번째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후보들은 여전히 지난 토론회 때는 대북 송금, 햇볕 정책, 그리고 어제는 송민순 회고록, 그렇죠. 주적 논란. 그야말로 국민들을 너무 가볍게 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보 지형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비핵화를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동결할 것이며 그리고 남북 간 긴장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그리고 한반도 주변의 국제 정세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가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걸 제기하고 상대방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이렇게 토론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외교, 안보, 국방 정책, 대북 정책 어제 그 첫 주제였잖아요. 예. 근데 첫 번 시작하자마자 느닷없이 홍준표 후보 사퇴해라. 그건 진짜 정치 공세예요. 이제 홍준표 후보를 제가 두둔하는 게 아니라 외교, 안보, 국방 정책 나와서 얘기하자고 그러는데 느닷없이 첫 번 대답을 사퇴하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럼 거기서 홍준표 후보가 사퇴합니까? 그거부터 이제 꼬였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송민수 회고록에 대해서도 지금 문재인 후보 측과 지금 이 다른 후보 진영 그리고 송민수 전 장관은 사실관계를 가지고 다투는 양상으로 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어차피 선거 기간까지 어느 것이 확실히 판정을 내려서 누구 말이 맞다라고 나오진 내기도 않겠죠. 어려워요 지금. 전까지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국회를 열자. 그리고 또 어떤 그 후보 검증을 위해서 뭐 환노위도 열고 교무위도 열자. 국회라는 게 5당 체제 아니에요 지금. 지난번 국회 때도 입법 하나도 잘 안 되는 건데 지금 건곤일척의 대선을 앞두고 그게 판정이 나겠습니까?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이거는 안철수 후보 딸, 문재인 후보 아들에 대해서 이게 옳소 그렇다 이게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대해서 참 상임위를 열어라 말아라. 저는 그 사이에 그 심상정 후보가 2007년도 그때 그 기권한 게 잘 됐냐 못 됐냐를 두고 논란을 해야지 왜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냐라고 어제 개입했잖아요. 예. 근데 그건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길어졌는데
미래의 안보에 대해서 당장 그리고 안보에 대한 얘기를 해야죠. 지금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한두 번 했잖아요. 그리고 캠프가 계속 그 논란을 하고 있는데 거기 나와서 뭐 불가피함이 좀 있다 하더라도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산만하다. 토론회가 과연 필요 있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토론회가 몇 번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음 토론회 때는 스탠딩이냐 아니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스탠딩 토론이라는 건 원래 이동하면서 그 자리에서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스탠딩 토론의 묘미예요. 근데 지금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몇 번의 토론회가 남았으니까 주제를 좀 압축해서 좀 하고 그리고 삼자 대결까지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네거티브 아까 감정 섞인 얘기 했다고 그랬잖아요. 후보들 감정도 여과 없이 드러나는 것 같고 국민들이 지금 30%까지 시청률이 나왔습니다만 과연 뭘 얘기를 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후보들이 좀 각성했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최 교수님 말씀대로 어제 주제가 외교 안보였지만 다른 내용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던진 내가 갑철수냐, 내가 MB 아바타냐라는 질문이 화제가 됐는데요. 관련 내용 먼저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문 후보께 묻겠습니다.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다시 한 번요.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그것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갑철수래. 갑철수. 저 이게 그 민주당의 네거티브 문건입니다. 카이스트 교수가 서울대 교수로 이직한 것이 특혜입니까? 아니면 권력 실세에 있는 아버지를 두고 있는 아들이 5급 직원으로 채용된 게 특혜입니까? 교문이 열고 환노위 열어서 모두 다 투명하게 저는 검증받는 것이 저는 이미 해명이 끝났고요. 안철수 후보님 열심히 해명하십시오. 그 국회 상임위 개최를 요구합니까?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간에 그런 말도 있죠. 지금 문 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안철수 후보님의 사모님에 관한 의혹도 국회 상임위 열어서 해명하고 싶으면 해명하십시오. 정 문재인 걸거하지 마시고 국민들 바라보고 정치하시죠. 그냥 정 문재인 반대하기 위해서 정치하십니까? 지금 그러면 MB 아바타가 아니라고 확인해 주시는 거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네. 네,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시 봐도 저는 어제 좀 서로 저 장면을 보면 좀 민망한 마음이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사실 질문을 던지는 이제 앵커하고도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질문을 던지는 안철수 후보도 어색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 문재인 후보도 어색해서 이제 서로 좀 감정적인 면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게 유권자들이 이 정책 검증을 하는 토론회 소중한 그 지상파 시간에 보고 싶은 장면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 토론회에 대해서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렇게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그러면 외교로 우리가 지렛대를 활용해서 이제 이 부분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후보들이 각자 갖고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뭔지 이런 걸 저희가 좀 알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억나는 게 별로 없고 이제 MB 아바타, 뭐 갑철수 이것만 사실 그 네이버 그 포털에서도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올라오고 이러니까 정말 이렇게 참담한 마음이 드는데요. 근데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안철수 후보 쪽에서 이제 캠프 쪽이나 아니면 후보 쪽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처음에 초기에 선거 상황이었으면 이 네거티브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선제적으로 저쪽,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쪽 에다 이 부분 책임을 지운다든가 아니면 양강 구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걸 선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할 수도 있겠죠, 시도를. 그렇지만 이게 후보가 토론회에 나와서 할 일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선거가 이렇게 임박해서 할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의 정책이나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우리가 각인되는 게 아니라 뭐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상황. 특히 이제 이번 주부터는 그 재외 국민들은 투표가 시작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생각나는 게 MB 아바타 이런 검색어만 1위를 하고 이러면 이게 안철수 후보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략적으로도 실패한 이 질문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이번 토론회에서는 안철수 후보 쪽에서 좀 실책이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이게 대표적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저 장면을 뭐 각자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셨겠지만 과히 썩 이렇게 유쾌하게 바라보시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교수님. 그 MB 아바타는 전혀 지금 저 어제 그 토론의 맥락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은 캠프에서 하면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네거티브는요, 선거에서 불가피하죠. 그리고 어제 토론회 같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 네거티브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이거는 뭐 학술적인 토론회라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을 어쨌든 깎아내리고 자기 득표를 올리려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당위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지만 네거티브가 과연 득표에 도움이 되겠냐를 따져야 돼요. 후보들이. 값졌습니까 하면 상대를 깎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워낙 좀 이렇게 동떨어지고 생뚱맞잖아요. 그 질문 자체가. 어떠한 얘기를 하다가 맥락 속에서 상대가 왜 이렇게 자꾸 네거티브에 일관하냐라고 할 때 거기에 예를 들면서 왜 이렇게 갑작스러워 하고 MB 아바타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왜 이렇게 네거티브 합니까? 라고 상대를 공세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앞뒤 맥락 하나도 없이 무조건 거두절미하고 갑졌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까 보셨지만 문 후보가 맨 처음에 알아듣지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리고 유권자들이 보기에도 좀 생뚱하게 느끼지 않겠어요? 안철수 지지한 유권자들이 봐도.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좀 전략적으로도 썩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그 토론의 맥을 끊잖아요. 대북 외교 안보 정책을 하는데 처음부터 그 얘기 나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또 하나가 제가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지금 1차, 2차, 3차 했잖아요. 13일, 19일 어제까지 3차 했는데 특히 안보 문제가 주된 주제였잖아요. 근데 안보 문제를 너무 정말 일부에서 얘기하는 안보를 너무 득표에 이용하는, 이게 뭐 여기서 방송이니까 말하기 대단히 조심스러운데 안보 몰이가 아닌가라는 느낌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대북 송금 그거 언제 때 얘기입니까? 어제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 햇볕 정책 개선하느냐 안 하느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안철수 의원 말따나. 그래. 그리고 2007년도 그 이제 송민순 회고록을 어제 또 그렇게 완전히 그거 가지고 얘기하고, 이분들이 과연 이 안보에 대해서 정말 생각이나 하고 있는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요. 지금 어쨌든 보수와 진보로 전 진영이 나눠졌다고 봅니다. 사실상 이번 선거가.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좀 이 안보 문제를 해가지고 상대방 후보를 안보에 무능한 세력이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대단히 호의적이고 동조한 세력이다라고 자꾸만 그쪽으로 몰아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문재인 후보 측도 마찬가지죠. 햇볕 정치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는 게, 안 후보 당신은 지금 김대중 쪽에 대해서 자꾸만 반대하는 거 아닌가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또 얘기합니다만 이제부터라도 안보가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후반에 가서 좀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뭐 사병 봉급 이런 얘기들도. 그래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그 최 교수님께서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뒤쪽에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먼저 그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그 날카로운 신경전이 어제 또 TV 토론회 내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문 후보가 그 성완종 리스트로 홍 후보를 자극하자 홍 후보가 성완종의 사면 문제를 꺼내들었는데, 먼저 화면을 좀 보시고 나서 관련 내용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영상 보기 전에 앞서서요. 일단 그 방금 전에 얘기했던 송민순 회고록 논란이 있어서 그 저희가 앞서 뉴스에서 속보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송민순 전 장관이 그 북한대학교 총장실 사퇴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사실 이제 그 어떤 북한대학원의 그 총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거기 맡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학교 뭐 재단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고, 이 송민순 전 장관도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정치적인 그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이런 결정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송민순 전 장관이 아마 뭐 일정 부분 누가 권유를 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결정을 했을 겁니다. 학교에도 부담을 주고 싶지 않고 너무 관심을 끄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대선 유력 후보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대선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란만 이제 제기가 되겠지만 대선 후까지도 누가 대통령에 선출되고 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밝혀지는 그런 입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송민순 전 장관도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가 더 있을 거고 하려면 개인적인 자격으로 하는 게 더 부담이 적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퇴를 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획기적으로 이제 뭐 사실이냐 아니냐 또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부정확한 기억을 갖고 얘기를 할 게 아니라요. 기록을 공개를 할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그 기록물을 공개를 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의문을 풀어줘야 될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이 부분을 밝혀야겠죠. 이제 누군가가 거짓말을 한 게 있다면 그게 정치인이든 아니면 관료든 그 사람이 잘못한 거를 인정할 만큼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내보여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는 있겠지만 객관적인 증거와 이제 또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이 문제에 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근데 송민선 문건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의 대응에 대해서 시원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뭐 이런 평가가 많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각자 다 대통령이 될 그 후보들이기 때문에 과거 일이었어도 깨끗하게 확실하게 그렇죠. 짚고 넘어간다는 그 분석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어제 유승민 후보가 그 부분을 질문을 했잖아요. 몇 번 얘기를 하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예. 또 왜 몇 번 바꿨느냐 이 얘기를 계속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 후보가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이 아니다라고 넘어갔고 또 어제 그 공개된 그 메모가 있었잖아요. 김경수 의원이 공개한 거.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사실관계라는 게 벌써 꽤 오래된 10년 전 얘기죠. 2007년도 얘기니까. 네. 지금 말씀처럼 우리 이 의원 말씀처럼 어떤 자료나 문건이 아니면 앞뒤 맥락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할 거예요. 기권을 뭐 언제 했느냐 이런 것들은 기억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논란의 핵심은 2007년도 11월 16일 날 기권을 결정했느냐 아니면 그 이후에 결정했느냐가 이 핵심이에요. 만약에 16일 날 결정한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진다면 문재인 후보 측 얘기가 맞는 거고 조금 기억이 안 나고 이런 사실 진위 관계는 좀 있다 하더라도요. 그렇지 않고 16일 날이 아니라 그 이후에 만약에 결정이 된 거라면 송민순 전 장관 얘기가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제 김경수 의원이 제시한 그 부분은 문 후보 측에서 주장하기를 이거는 16일 날 결정한 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또 그렇지 않다라고 또 해석한단 말이죠. 같은 문건을 두고도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은요. 그야말로 법정에 가서 어떤 과학적 수사 기법을 동원해서 판정 내리기 전에는요. 최소한도 대선 기간까지는 누가 거짓말했다라고 판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논란은 진실 공방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표심에 있어서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저는 영향별로 못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대개 우리 역대 선거가 이건 뭐 북풍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긴 합니다만 북풍이 영향을 많이 줬죠. 그리고 보수 성향의 정당들에게 이익을 줬던 것도 사실인데 꼭 그랬던 것만도 아니에요. 최근에 2010년도에 천안함 폭침 때는 오히려 야당에게 유리했어요. 야당 지방선거 때. 2010년도 3월 달에 천안함 폭침이었잖아요. 근데 이번 경우에는 워낙 진실 공방의 양상으로 가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문재인 후보 측에서 약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단호하게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 안 한 그런 부분은 좀 있다 하더라도 네. 유권자들 보기에 그 부분이 저건 어떤 표심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문 후보가 거짓말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이건 예. 크게 이 보수건 진보건 어느 후보에게 유불리로 작용하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사건이 복잡해지면 아주 단순 명료하면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복잡해지고 사실관계가 라쇼몽처럼 보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달라질 수 있고 그 미묘한 차이에 따라서 이제 그래요.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면 좀 복잡해지면 네. 영향이 좀 최소화되죠. 이유상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홍준표 후보의 자서전 논란이 어제 또 나왔습니다. 해명에도 불구하고 토론회 내내 사퇴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오갔는데요. 그렇죠. 화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성폭력 범죄를 공모한 후보를 경쟁 후보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자괴감과 국격을 생각할 때 홍준표 후보는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네거티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품격의 문제입니다. 저는 홍준표 후보가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45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은 친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못 막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홍준표 후보 사퇴해야 합니다. 정말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만 홍준표 후보 사퇴해야 합니다. 제가 사퇴하는 것이 안철수 후보님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모양이죠. 저는 그런 것과 상관없습니다. 사퇴하십시오.
네, 사실 대선 네. 후보 토론회에서 나올 만한 주제라고 보기에는 좀 나쁘끄럽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후보들이 사퇴하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사퇴하라는 이야기에 동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제 심상정 후보가 제일 먼저 본격적으로 문제를 들고 이제 제기를 했는데요. 사실 토론회에서 이 발언을 하는 게 적절할까 적절하지 않을까는 사람들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심상정 후보로서는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온 유일한 여성 후보이기도 하고요. 또 진보 정당이 이제 소수자의 인권에 대해서 이제 앞장서는 그런 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뭐 중도나 아니면 보수적인 정당보다는 더욱더 강력하게 주장할 법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문재인 후보 쪽에서도 보통 때는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의식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뭐 저렇게 문제 제기를 직접적으로 처음부터 하진 않더라도 다른 후보들이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일정 부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나 또 좀 이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법한데 소극적이었죠. 그리고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도 이 자서전 논란이 불거지고 나서도 아마 정당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다른 정당과 일정 부분 논평에 있어서도 온도 차를 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호사가들은 어떤 논평도 하냐 하면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시소를 탄 것처럼 이제 안철수 후보보다는 양강 구도에서 안철수 후보의 표를 홍준표 후보가 좀 갖고 가고 있으니까 홍준표 후보가 끝까지 완주해 주거나 일정 부분 선전해 주는 게 본인한테 선거 공학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저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물론 토론회에서 저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크게 문제를 제기한다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저런 태도를 보일 수도 있지만 일정 부분 진보 정당에서는 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수 정당이나 다른 정당보다 더 소극적인 자세를 보내는 거는 이제 그 보통에서는 좀 이례적인 일이기도 하죠. 네. 예, 최 교수님, 이게 홍준표 후보가 토론회 하고 나서 저희가 아까도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만 내가 고백을 했다. 12년 전에 국민들한테 다 고백을 한 사건이다. 다 하고 난 뒤에 이제 와서 시비 거는 걸 보니까 내가 뜨긴 뜨는 모양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주제를 딱 맨 처음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좀 듣고 싶은데요. 예. 생각이 다 비슷하겠죠. 아까 예. 우리 앵커께서 얘기했잖아요. 뭐 바람직하지 맞지 예. 않는 주제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단지 여기에 대해서 또 세상 뭐 제가 뭐 언급하는 것도 다 비슷한 얘기일 테니까 시작하자마자 그 홍준표 후보 사퇴를 얘기했잖아요. 그럼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 애당초 홍 후보가 그 어제 토론회에 참석하는 건 다 아는 거잖아요. 미리 문제 제기해야죠. 홍준표 후보는 토론에 참석하지 않게 해달라는 최소한의 그 어필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전혀 그런 얘기 없다가 후보 토론에 딱 나와가지고 사퇴하시오. 그 사람 앞에서. 그건 별개 문제가. 저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누구나 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상상이 안 가는 얘기죠. 아무리 뭐 몇십 년 전 일을 하더라도 후보 자격이 없죠. 어떤 면에서 볼 때. 과거 얘기라고 치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게다가 그 자서전 보면은 가담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후보가 약간 발을 빼는 듯한 거거든요.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가담한 것에 대한 후회가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제 얘기는 단지 친구가 한 것을 못 말렸다라고 얘기했지만 가담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그런데 아무튼 그런 건 홍준표 후보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가담을 뭐 했는데 그걸 후회한다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친구가 그렇게 하는 걸 못 말렸다는 건 전혀 다르잖아요. 법률적으로 전혀 다른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아무튼 여기서 그걸 따진 자리는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후보들이 미리 홍준표 후보는 좀 이 후보 토론회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선관위에다가. 그래야지 되지. 거기서 3명이 전부 사퇴를 하라는데 문 후보도 같이 사퇴하시오. 그 모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토론 전에 했어야지. 그걸 토론회 라이브 상태에서 생방송 중에 얘기하는 건 좀 옳지 못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미리 좀 충분히 문제를 선관위에 제기를 해서 이러이러한 건 품격에 맞지도 않고 기본적으로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도덕성에 치명적인 흠결이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예. 같이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두호 의원은 그게 어떤 여성으로서도 입장에서 또 남성이 볼 때와 다른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결격 사유,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이 얘기한 것은 결격 사유다라고 좀 보시는지 어떤지 좀. 그러니까 저도 사실 자서전을 제가 정확하게 자서전을 읽어본 게 아니라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보고 있으니까요. 이제 그 자서전 제목이 나 돌아가고 싶다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홍준표 후보를 위해서 가장 선회한다면 내가 돌아간다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겠다. 뭐 이런 후회, 이런 반성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지금 그대로만
보면 그런 것 같진 않았다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 제가 그 전에 처음에 이제 경남지사로 있으면서 이제 이 2심 무죄가 나오고 나서 자유한국당의 경선에 나올 것 같다고 할 때 제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딴 데서 평론을 하면서 여성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다. 발언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다. 그 전에도 여성 관련 발언에 있어서 좀 이제 문제가 된 적이 조금 한두 번 있었으니까 그런 말씀을 했는데 하필이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저는 또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니까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사실관계를 정확히 잘 모르는 사안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홍준표 후보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가담이든 뭐 아니면 방조든 어떤 거든 이걸 이제 자서전에 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여성 유권자들 표심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아무리 본인이 반성하고 그 뒤에 이제 뭐 이렇게 반성하고 후회를 하신다 하더라도 이제 이 부분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이요 일반인들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되게 좀 충격적이라는 반응. 18세 때 뭐 혈기 왕성할 때 얘기다라고 그 자유한국당의 어느 대변인이 얘기를 하던데 그거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네. 아무리 그쪽 당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그래요. 것들은 더 이상 어쨌든 뭐 여성 상상이 어려운 얘기입니다. 유권자에게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저희가 좀 예상을 해보고요. 자,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어떤 날카로운 신경전도 어제 계속 이어졌는데요. 문 후보가 성완종 리스트로 홍 후보를 자극하자 홍 후보가 이에 대해서 성완종 사면 문제를 꺼내들여서 서로 공방이 오갔는데 일단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고요.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성완종 회장님 메모에 나와 있으면 우리 홍준표 후보님 유죄입니까? 아니 성완종 회장 갑자기 그런 식으로 내가 공격한다고 어제부터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성완종하고 갑자기 성완종이 그럼 사면은 왜 문재인 후보가 2번이나 해줬어요? 몇 입에 해줬어요? 사면 2번 해줬잖아요. 한 정부에서 사면은 성완종이 2번 해줬는데 나는 성완종이를 몰라요. 기가 막힙니다. 그거 네. 이게 어제 아까 이제 이두호 의원이 얘기한 대로 어떤 감정적으로 처리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도 많이 있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이 토론회를 지금 여러 차례 거치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을 겁니다. 1위 후보니까 항상 본인이 공격을 받고요. 그리고 또 토론회 내용 자체가 정책을 검증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 네거티브나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답변하기도 곤혹스러운 것도 많고 내용이 답변하기 싫은 것조차도 있을 겁니다. 이거를 이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내용도 많을 거기 때문에 이제 이 관련해서 어떤 때는 약간의 감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어제도 이제 이와 관련해서 홍준표 후보와 토론회를 벌이면서 좀 신경전, 이렇게 불편한 기색이 비쳤는데요. 사실 근데 1위 후보는 부자 몸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이 후보 토론회를 통해서 포인트를 쌓아갈 수는 없지만 어떤 때는 훅 날아가는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되니까 또 이제 감정을 추스르고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뭐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는 이제 선명성을 경쟁하거나 아니면 차별화 내지는 본인의 존재감을 돋보이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또 감정적인 그걸 끌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뭐 2번 사실 통상적으로 이게 문제가 될까 봐 법률가들이 이런 말 못 하거든요. 맨입으로 사면을 해줬냐 이런 얘기 나중에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고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하기 참 어려운 얘기인데 홍준표 후보가 아마 지금 그 어제 이제 심상정 후보부터 다 사퇴하라고 하니까 조금 위축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로 얘기하신 거 보면 아마 위축이 안 되셨으면 조금 더 세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수 있죠. 네, 문재인 후보가 처음 꺼낸 성완종 리스트 발언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성완종 리스트 얘기를 갑자기 꺼낸 거죠. 이제 그 이름이 나와 있으면 무조건 유죄냐 이렇게 이제 그거 그 이제 홍준표 후보의 공격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기 위해서 다른 사안을 갖다 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도 약간 좀 생뚱맞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문 후보가 몇 번 토론회가 남았을 때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상대방의 공세가 집중될 거 아니에요. 어제도 집중됐잖아요. 뭐 또 그렇겠죠. 지지율이 더 벌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두리뭉실 넘어가는 모습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고지고대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대답을 하다 보면 오히려 말릴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논의의 초점을 희석시키는 건 하나의 전략으로서 뭐 불가피하고 그런 면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다른 얘기를 함으로써 상대방 질문에 딴청을 부리는 것처럼 보인다는 건 별로 득표에 도움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문 후보 측이 그 부분을 많이 의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갑자기 성원 리스트 이름이 있으면 유죄입니까 얘기하니까 논의가 다른 데로 가버리잖아요. 산으로 가버렸죠.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식으로 여러 논의의 초점이 흐려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 토론회의 그 프레임이 산만해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산만해 보이고 유권자들은 그 토론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되고 그런 거는 누가 뭐 누구의 유불리를 떠나서 검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특히 부동층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난감한 일들이에요. 이미 이제 지지 후보를 결정한 사람들은 저 토론 가지고 여간해서 안 바뀝니다. 잘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는 더 잘한 것 같아서 더 강화될 것이고 조금 싫어하는 후보가 그런 얘기하면 바로 절에서 저 사람은 안 돼. 뭐 이런 식의 인식이 자꾸 더 이제 강화되는 효과가 있지만 부동층들이 꽤 있다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부동층은 저 토론회 가지고 영향을 받습니다. 말하는 태도라든지 품격이라든지 그 사람의 전반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이 토론회라는 게 단지 낱개의 사실에 대해서 정확한 논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저 사람의 그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게 토론회예요. 그래서 여러 번 하다 보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조금 낱개의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요. 아, 저 사람이 지도자로서의 그릇이 있구나. 이 사람은 굉장히 정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릇이 있구나라고 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판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토론회들이. 그래서 이건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죠. 그래서 후보들이 뭐 좀 지지율이 높으면 높은 대로 낮은 후보들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을 자꾸 포지티브하게, 네거티브의 반대말이 포지티브잖아요. 보다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그러면 오히려 득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꾸 네거티브라는 건요. 지금 처음엔 네거티브가 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선거가 벌써 중반전 아닙니까, 선거가. 중반전으로 갈수록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후보가 전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주제는 유승민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 박지원 초대 평양대사 발언을 놓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관련 화면 보시겠습니다. 할 때 박지원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초대 평양대사가 될 거다. 안 후보님께서 박지원 대표하고 초대 평양대사 또 이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를 하셨습니까?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조금 전에 본인은 제가 당선되고 집권을 하게 되면 어떤 공직도 맡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만 좀 괴롭히시란 말이 좀 인상적이지 않아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그 박지원 대표 초대 평양대사 이 발언 어떻게 좀 보셨는지 좀 보십니다. 우선 이제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보수표가 중도표나 보수표, 자신한테 왔어야 되는 보수나 중도표가 안철수 후보한테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서 안보와 관련한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서 박지원 그 대표가 안철수 후보의 진영에서 아주 영향력을 끼칠 거다. 그러니까 자신과 다른 사람이니까 자신을 찍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박지원 후보 당대표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안철수 후보가 대응을 좀 적절하게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이제 나온 얘기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사석에서 감정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그럴 수는 있지만요. 여기서는 더 좋은 방어책이 있었죠. 왜냐하면 박지원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이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제 그 집권을 하게 되면 자신은 임명직 공무원은 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평양 대사를 할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뭐 꼭 평양 대사가 필요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딴 분이 할 것 같고 박지원 평양 대사는 있을 수가 없다. 정무직 이렇게 공무원을 임명직으로 안 한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야지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라고 말을 하니까 좀 이렇게 안철수 후보의 깜냥이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역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다른 국회의원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니까요. 첫 번째 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랑 할 때 되게 감정적인 대응을 좀 보여서 왜 저렇게 감정적인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철수 후보는 선거뿐만 아니라 정치에 이제 내공 그리고 정치에 이렇게 몸담은 시간이 좀 짧죠.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럴 때 감정이 좀 여과 없이 드러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그 더불어민주당에 계셨던 이제 그 국회의원 얘기로는 그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이제 그렇게 특히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건 당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자신이 쌓인 감정이 있는 거죠, 본인이.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유권자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하거든요. 이제 토론회에서 보이는 그 장면만 보는 거지 그 두 사람이 그 전에 감정이 쌓인 게 있는지 없는지 누가 옳은지 그른지는 알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정치적으로 어떤 바람직한 그리고 유권자들이 원하는 그런 그 어떤 포커페이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길렀어야 되지 않나. 네. 안철수 후보가 앞으로도 그게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제 교수님한테 좀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그 박지원 대표 상황론에 대한 그 의견도 듣고 싶고요. 일단 그리고 박지원 대표는 그 상황론에 대해서 계속 반박을 하고 있는데 아까 지금 그 이두호 의원님 말씀대로 좀 더 안철수 후보는 의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다는 느낌. 그래서 둘이 어떤 합의가 맞지 않는다는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 평양대사도 사실은 상황론의 그 연장이에요, 지금. 사실 그 평양대사라는 것을 정색하고 한 얘기가 전혀 아니잖아요, 박 전 대표가. 근데 유승민 후보도 참 괴롭히다는 소리 들을 만도 해요. 집요한 것 같아요, 유승민 후보 보니까. 1차, 2차, 3차 보니까.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는 어느 하나의 딱 팩트를 가지고 이걸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격이. 그거에 대한 답을 들어야겠다. 네. 저는 이렇게 보면서 유승민 후보가 논리적으로 아주 정연하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마음이 들면서 또 조금 이제 다른 관점에서는 이게 학문 토론회가 아니죠. 학술적인 토론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 그 박지원 대표가 전반적인 맥락 속에서 무슨 큰 의미를 두고 한 얘기가 아니고 무슨 평양대사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평양대사가 좀 북한과 우리가 지금 국교가 맺어져 있었는데 됩니까? 안 되는데. 주적이냐 아니냐 따지는 판인데 지금 이거 평양대사 말이 되냐고요. 이걸 가지고 본인이 주적 논란을 유승민 후보가 꺼내놓고 자기가 또 평양대사를 얘기하는 거는 너무 자꾸만 어쨌든 이 안보 프레임으로 가져가려는 게 자꾸 보이는 것 같고 아까 안철수 후보가 좀 순발력이 떨어지면 분명히 있어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정색할 얘기가 아니에요. 유승민 후보가 너무 정색하고 물어봤으면 오히려 좀 여유 있게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는데 또 역시 또 거지못대로 거기다 대답을 하니까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두 분 다 너무 그러니까 그런 말도 있죠. 너무 모범생들 같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권자들은 모범생을 뽑겠다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후보 선거를.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토론 전체 맥락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평양대사를 무슨 정색하고 물어볼 것도 아닌 것이고 그게 같은 맥락이에요. 유승민 후보가 평양대사 할 거냐고 안철수 후보를 곤란하게 했잖아요. 안 후보도 그럴 말이 나올 만도 진짜 되게 괴롭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그 안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갑줬습니까? MB 아바타입니까? 이렇게 따질 문제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어제 토론에 대한 이런 평가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마 이 후보들이 이걸 보고 다음 토론회 때는 굉장히 성숙한 모습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선이 딱 보름 남았습니다. 이제 예. 가족들도 후보처럼 선거 운동에 동참을 했는데요. 맞아요. 또 유승민 후보의 딸, 홍준표 후보의 아들이 화제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유담녀는 아마- 정말 인기가 많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국민 장인이라는 뭐 저기까지 아마 유승민 후보가 그 처음에 이제 정치에 관여했을 때부터 그 딸 자랑을 많이 해서 그 친한 분들은 저는 뭐 얼굴을 잘 몰랐지만 근데 이렇게 많이 알고 있었는데요. 네. 사실 그래서 국민 장인이라는 별명도 얻었지만 근데 여기 홍준표 후보 아들도 사실 이제는 이제 활발한 그 가족들이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그런 자서전 논란이 있으니까 부인이 원래 정치적 역량이 있거든요. 부인이 예. 평도 예. 좋고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의 부인이랑 아들이 뭐 이렇게 유세장에도 많이 가고 또 홍준표 후보의 부인이 아마 선거 방송도 그죠?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가족의 이런 부분을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얘기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심상정 후보 아들도 효도유세를 하는데 네. 심상정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들이 훈남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아니 지지자가 투표를 하겠다는 사람이 늘어나야 되는데 자꾸 며느리감 후보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근데 사실 가족들은 양날의 검 비슷하죠. 정치인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도움이 되는 면도 있겠지만 한순간 또 실수로 또 이렇게 사소한 일로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경우에 또 점수를 깎아먹기도 하니까 가족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정치인이 아닌데도 정말 정치인의 가족으로 살면서 이렇게 유세까지 나서고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근데 예. 도움이 되기만 할까 아니면 또 어떤 또 다른 남은 기간 동안 또 마이너스 감점 요인이 있을까 다들 네. 또 조마조마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대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